안녕하세요. 베이직 세션 7차시 통계 분석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초 통계량, 그리고 통계 분석 기법과 가설 검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인데요. 데이터는 크게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 내에서는 연속형과 이산형,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내에서는 순서형과 명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형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로 나뉘는데요. 이산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수값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이산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항목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학생 수 1, 2, 3 같이 셀 수 있거나 혹은 주사에 던져 나온 수 같이 1, 2, 3, 4, 5, 6 이렇게 정수값으로 셀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특정 구간 내에서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실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양이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키와 매출액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특정 범주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순서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순서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의 순서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말을 하고, 명목형 데이터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학점이나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1점부터 5점까지 각각 순서의 의미가 존재를 하죠. 반면에 성별이나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순서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심 측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측도는 데이터 집합의 중심이나 대표값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심 측도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모든 값의 총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심 측도고요. 그러나 특이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와 같이 100, 100, 400 이렇게 400같이 특이값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앙값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비대칭일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평균과 달리 특이값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빈값은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으로 이산형 데이터나 범주형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제 변이측도라는 게 있는데요. 변이측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이측도에는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는데요. 분산부터 살펴보시면 데이터의 각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옆에 식과 같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변동폭을 과대평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값의 영향을 더 크게 반영하는 단점이 분산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그 분산의 제곱근으로서 원래 데이터와 같은 단위로 측정되므로 분산보다 해석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4분위수 범위, IQR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분위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면요. 분위수는 관측값들의 범위를 같은 크기로 나누었을 때 특정 위치의 값을 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럼 4분위수라는 건 관측값들을 오른차순으로 쭉 정렬을 한 뒤에 4등분을 했을 때의 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100%인 전체를 4등분했기 때문에 25%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4분위수 범위라는 IQR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QR은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사분위수를 Q1 그리고 3사분위수를 Q3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IQR은
Q3 빼기 Q1이 됩니다. 우리가 한 칸을 25%씩 가졌기 때문에 데이터 중앙의 50%가 분포하는 범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값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이제 통계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기법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패턴이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크게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차이 분석에는 t-테스트와 아노바 등이 있고요. 관계 분석에는 교차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차이 분석부터 살펴보자면 차이 분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단 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테스트와 아노바 등이 있는데요.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아노바는 3개 이상의 집단에서 평균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차이 분석이 집단 간의 비교인 반면에 관계 분석은 집단 내에서 변수 간의 비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은 2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변수 간의 독립성 또는 연관성을 확인을 하고 각 변수의 범주별 분포를 비교를 합니다. 상관 분석의 경우에는 두 연속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여 하나의 변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종속 변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주로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범주형 변수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더미 변수나 로지스틱 회귀 등이 회귀 분석에 속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모집단에 대하여 어떤 가설을 설정한 뒤에 표본 관찰을 통해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세운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는 과정이 가설 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검정을 하려면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가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요. 귀무가설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 옳다고 제안하는 잠정적인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가설이 참일 확률이 극히 적어서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하고요.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면 대안적으로 참이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예상이나 주장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뭔가 가설을 설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혹은 우리가 예상되는 가설이 대립가설이 되고요. 그 우리가 예상하는 그 가설에 반대되는 가설이 기무가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우리가 약을 만들 때 A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약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A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을 대립 가설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대되는 가설을 귀무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귀무 가설이 A라는 약이 효과가 없다가 되겠죠. 그런데 약을 만들 때는 A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와 같은 대립가설을 가정하지 않고 A라는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통계학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하는 반대를 가정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라는 가설보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립 가설을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대립 가설의 반대인 비무 가설을 앞에 내놓고 검정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 가설을 먼저 설정한 뒤에 대립 가설에 상반되는 기무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무 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표본 통계량이 나타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값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원했던 대립 가설이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귀무 가설을 앞에 내세우고 귀무 가설이 틀리다는 것을 검증을 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대립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가설 검정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가설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표본 통계량으로서 검정 시 가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한 뒤에 이 값이 나타날 가능성의 크기에 의해서 귀무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채택역과 기각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채택역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이 구간에 속할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고요. 기각역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구간, 즉 검정 통계량이 이 구간에 속할 경우에는 기각을 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는 귀무가설보단 대립 가설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쪽이 우리가 잘 생각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기각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력은 요의 수준에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유의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이 그래프에서 이 기각력이 이 양쪽 꼬리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이 전체에서 기각력이 양쪽에 있느냐 아니면 한쪽에 있느냐, 이 차이가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살펴보면요. 단측 검정은 대립 가설이 특정 방향으로만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각력이 한쪽 방향으로만 설정이 되고요. 검정 통계량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을 가질 때만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좌측 검정은 뮤가 뮤 제로보다 크다. 우측 검정은 뮤가 뮤 제로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그래프에서 뮤가 평균이죠. 우리가 이걸 좌측 검정이라고 하죠. 좌측 검정에서 뮤 제로는 이 값을 의미합니다. 이 선을. 그래서 뮤가 뮤 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측 검정의 경우에는 뮤가 여기 있고 뮤 제로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측 검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양측 검정은 무엇이냐? 양측 검정은 대립가설이 기무가설과의 차이가 어느 방향으로든 존재하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각력이 양쪽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기무가설 값보다 크거나 작을 때 모두 기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뮤와 뮤 제로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1종 오류라는 건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잘못 기각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유의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허용할 오류의 마지노선을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0.05를 사용합니다. 유의 수준은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0.05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0.05라는 것은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의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을 할 때 관측된 검정 통계량과 같거나 더 극단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찰된 데이터가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유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value가 높다라는 거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무가설을 함부로 기각할 수 없겠죠. 반면에 p-value가 낮다라는 거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이 관찰된 데이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 확률은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구하는 값이고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검정 통계, 어,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을 검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A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대립가설의 반대인 기무가설을 앞에 세우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 A라는 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앞에 배치를 하고 검정 통계량을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때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검사 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95%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실제 A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도 A였고 A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검사 키트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즉 원래는 A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도 A인데 얘가 검사 키트가 B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러면은 A라는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5명은 검사 키트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검사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 검사 키트의 문제에 의해서 100명 중 5명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하거나 그 이외의 변수가 있다면 우리의 가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키트의 정확성을 고려를 해서 100명 중 5명 정도는 완치가 되지 않아도 이 약은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완치가 되어도 검사 키트의 문제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5명 정도까지는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검사가 나와도 완치가 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게 유의 수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 5명 정도는 유의하게 봐주겠다. 그래서 알파는 0.0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검정 통계량을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100명 중에 3명이 완치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p-value 값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검정 통계량으로 조사를 한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5명까지는 우리가 봐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5명 안에 안쪽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더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인 A라는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은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립가설인 A라는 약은 효과가 있다라는 건 채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으로 가설 검정이 흘러가게 됩니다. 가설 검정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기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검정 통계량 tx를 구하고 그 분포를 구합니다. 그 이후에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하고 검정 통계량에서의 분포에서 그에 해당하는 기각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표본 관찰에 의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고 tx의 값이 기각역에 속하는가를 판단을 해서 기각역에 속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기각역에 속하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다양한 검정 방법 중에서 T검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검정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때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을 T검정이라고 합니다. T검정은 정규성을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 정규성이라는 건 T검정이 각 집단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T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일 때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가 30 이하로 작을 때는 QQ 플롯 등을 이용해서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값이 T밸류, 즉 T값인데요. T값이라는 것은 T검정에 이용되는 검정 통계량으로 두 집단의 평균을 표준 오차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T값은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비례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T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값입니다. 네, 그리고 T검정은 T분포에서 기강력을 설정을 합니다. 즉, T검정은 T분포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검정 통계량인 T값이 기강력에 위치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T검정에는 단일 표본 T검정, 그리고 독립 표본 T검정, 대응 표본 T검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단일 표본 T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표본 T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평균이 어떤 특정 수치와 같은지를 검정하는 게 단일 표본 T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표본 T검정에서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살펴보면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가 이제 기무가설이 되겠고요.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다르다가 단일 표본 T검정의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감자튀김의 무게가 130g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단일 표본의 T검정이 되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에서 서로 독립일 때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게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가정을 하는데요. 독립성, 즉 두 모집단이 서로 독립적이다. 정규성, 각 모집단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등분산성,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정을 하고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가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의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가 독립표본 T검정의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폐질환 발생률이 서로 유의미한지 차이가 있는지 판단을 할 때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표본 T검정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변수를 노출시키기 전과 후에 평균값을 비교를 합니다. 즉, before와 after를 검정을 할 때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T검정의 가정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고요. 표본 간의 차이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평균 차이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서 T검정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가 기무가설이 되겠고요.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의 혈압 차이, 즉 before, after 이런 거를 검정할 때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는 분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T검정은 2개의 집단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면은 아노바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노바는 각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을 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아노바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귀무가설은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노바도 여러 가정을 하는데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T검정에서는 T 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했다면 아노바에서는 F 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 값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T검정에서 T 값을 사용했죠. 우리가 T 값을 기준으로 F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값은 표본 평균의 차이를 오차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집단이 3개 이상이 됐죠? 그래서 각 집단을 X1 집단, X2 집단, X3 집단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평균이 있겠죠. 그거를 X1바,
x2바, x3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x1바, x2바, x3바끼리 또 평균을 낸 게 이 주황색 선인 x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는 이 평균들의 평균이니까 x바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x바로부터의 편차를 구한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들을 편차를 낸 거죠. 그리고 부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고요. 평균이 많아질 때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노바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다 분산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차이를 분산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오차를 똑같이 분산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그룹 내의 분산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그룹의 평균적 오차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그룹의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퍼진 정도를 분산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F값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내 분석분의 집단 간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분모부터 살펴보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오차의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 분산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위에 분자의 집단 간의 분석은 각 집단의 평균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인 집단 간의 분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F값은 집단 내의 분산분의 집단 간의 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집단 내의 분산이 작을수록 집단 평균이 다를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F값이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노바는 F분포에서 기각력을 설정을 합니다. T검정의 경우에는 T분포를 이용을 했죠. 아노바는 F분포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노바의 종류 중에 원웨이 아노바라는 게 있습니다. 1원 분산 분석인데요. 독립변인 한 개, 종속변인 한 개일 때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을 원웨이 아노바라고 합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평균이 동일하다가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다른 집단들과 다르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 한중일 국가 간의 학습 기술에 따른 성적 비교 이런 게 이제 이런 분산 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독립변이는 학습 기술이 되겠고요. 종속변이는 성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카이제곱 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통계적 검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 등이 있는데요. 카이제곱 검정은 카이제곱 값을 사용을 합니다. 카이제곱 값이라는 것은 관측된 빈도와 기대된 빈도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값이 크면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는 곧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카이제곱 값을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실제 관찰된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서 부호를,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고 그걸 또 기대 빈도로 나눈 값이 카이제곱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분포는 카이 제곱 분포인데요. 당연히 카이 제곱 검정은 검정 통계량으로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카이 제곱 검정에는 적합성 검정, 독립적 검정, 동질성 검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성 검정부터 살펴보면은 관찰된 비율값이 기대값과 같은지를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은 한 도시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후보 A, B, C가 각각 40%, 30%, 30%의 득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가 진행돼서 총 1000표의 투표가 집계가 되었을 때 각 후보의 득표율이 기대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때 적합성 검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를 살펴보면요. 기대 빈도는 A가 40%, 30, A가 40%, B가 30%, C가 30%였으니까 A는 400%, B는 300%, C는
표입니다. A는 400표, B는 300표, C는 300표가 되겠죠. 그리고 관찰 빈도는 실제 그 투표된 1000개를 뚜껑을 깠을 때 얻은 투표 수가 관찰 빈도가 되겠고요. 둘이 이제 기대값이 같은지를 검증을 하는 게 적합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성 검정인데요.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형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보면은 관련성이 없다가 귀무가설, 즉 독립이다가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독립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은 연령대와 선호하는 음식 종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 혹은 영화 관람객의 간식료 구매 결정이 영화의 장르와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때 독립성 검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차표라는 게 있는데요. 교차표는 두 범주형 변수의 조합에 해당하는 관측 빈도를 나타낸 표를 교차표라고 하고요. 교차표를 통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개념적인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짧은 실습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라온 자료에 7주차 실습 IPYMB 파일을 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7주차 실습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것들 다 불러와 준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데이터들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형 데이터 요약입니다. state.csv 파일을 우선 불러와 줍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각 주의 인구수와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살인 사건의 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state.csv 앞에 데이터가 있죠.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있는 state.csv 파일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state.csv 파일이나 다른 여러 CSV 파일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 코드를 돌리면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ate에 대해서 헤드랑 인포메이션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도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었죠. 그래서 평균의 경우에는 점 민을 찍어주면 되고 중앙값은 점 미디안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opulation과 moderate에 대해서 평균 찍었을 때 이런 값이 나오고 중앙값을 찍으면 이런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편의 축도에는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 IQR 등을 배웠죠. 그래서 분산은 .var을 찍어주면 population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td. 그 다음에 4분위수는 퀀타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4분위수니까 0.25 단위로 끊어가죠. 그래서 0.25일 때 한번 끊고, 0.5일 때 한번 끊고, 7호일 때 한번 끊어라 이런 의미고요. 세 번을 끊었으니까 총 4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4분위수가 되는 거고요. IQR은 Q3에서 Q1을 뺀 거죠. 그래서 Q3인 0.75에서 Q1인 0.25를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사용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박스 플롯을 활용을 할 건데요. 박스 플롯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Q1과 Q3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IQR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앙값, 미디언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인 미니멈과 맥시멈 값의 범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멈과 맥시멈, 즉 하한선과 상한선을 판단을 할 때는 Q1과 Q3, 그 다음에 IQR을 활용을 하는데요. 하한선의 경우에는 Q1을 기준으로 1.5 곱하기 IQR을 빼주고요. Q3에서 1.5 곱하기 IQR을 더해준 게 상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은 다 이상치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박스 플롯을 찍어 보면은 퍼퓰레이션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찍어 보면 이런 분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상치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머더레이트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찍어 본 게 지금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 불러주시고요. 헤드랑 인포메이션 찍었을 때 각각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채빈 값의 경우에는 점 모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점 모드를 찍었을 때 이게 채빈 값이다. 그레이드는
B가 최빈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value count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value count는 각각이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점 모드를 찍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레이드에 대해서도 밸류 카운트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가장 많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점 모드를 찍었을 때도 B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수 같은 것을 확인할 때는 또 바플러, 막대 도표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커런트가 지금 가장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B가 가장 많은 것을 이 바플럿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그래프, 파이 차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value.count에 .plot.py를 이용을 해서 원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가설 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ipy를 불러주는데요. 다양한 통계 관련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먼저 T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T검정 중에서 먼저 단일 표본 T검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집단의 평균이 어떤 특정 수치와 같은지를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 여성 25명의 키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평균이 162인지를 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들고 와서 헤드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키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쉐입을 찍었을 때 25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인 여성 25명의 키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T검정에서 여러 가정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규성이 있었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검정하는 게 이제 KS 테스트인데요. 여기서는 p-value가 작을수록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ks 테스트 해서 정규성을 확인을 해보면 p-value가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t-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귀무가설이 평균이 162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162가 아니다. 이고요.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t-테스트를 찍어 주시면은 p-value가 0.65로 우리 유의수준보다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계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인 여성의 키가 평균이 162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표본 T검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일 때 두 집단 간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반과 B반 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하는 T검정을 진행을 해보면요. CSV 파일을 들고 와서 이제 인포메이션 찍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헤드랑 테일에 대해서 찍어 본 겁니다. 우선 두 집단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A반과 B반으로 분리를 해주고요. 우리가 여러 가정들 중에서 이번에는 등분산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산 검정은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가 이제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코어 A와 B에 대해서 등분산 검정을 해보면은 p-value가 0.9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등분산 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t-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요. 그룹 1번과 그룹 2에 대해서 이제 t-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귀무가설은 A반과 B반의 평균이 같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qual variance가 true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p-value가 0.03으로 우리가 설정했던 유의 수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표본 T 검정을 볼 건데요. 대응 표본 T 검정은 동일한 모집단에 변수를 노출시키기 전과 후에 평균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먹기 전과 후에 체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불러와서 헤드를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비포와 애프터로 이제 집단을 나눠줘서 이번엔 또 정규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규성 확인해보면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전과 후가, 후의 차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무가설이 약의 효과가 없다. 즉,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이고요. 애프터와 비포에 대해서 이제 t-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은 또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을 먹기 전과 후에 체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노바 그 중에서도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판매량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독립변이는 가계가 되겠고요. 종속변이는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score.csv 파일을 들고 오고요. 여기서 헤드를 찍어 봤을 때 스토어 A부터 C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A, B, C를 각각 나눠준 다음에 이번에는 또 등분산성을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검정해보면은 p-밸류 값이 0.05보다 크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 집단은 분산이 동일하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원웨이 아노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F 원웨이 찍어주시면 이렇게 p-밸류 값이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서 ABC에서 최소 어느 한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이 제곱 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합성 검정 먼저 살펴볼 건데요. 관찰된 비율 값이 기대값과 같은지를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시로는 주사위 던지기 결과가 공정한 주사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주사위는 공정하다. 그래서 각 눈금이 나오는 비율이 동일하다. 이고요. 대립가설은 공정하지 않다. 입니다. 그래서 dice.csv 파일을 들고 와서 찍어보면은 이런 분포이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카이스퀘어를 찍어서 이 카이제곱 분포를,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검정을 수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찍어보면은 p-밸류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요. 주사위는 공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 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범주형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을 하는 건데요. 성별과 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인지를 한번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CSV 파일을 불러들여서 보시면 젠더와 만족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젠더랑 이 만족도랑 분리를 해주시고 이번엔 교차표를 한번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 크로스 탭을 이용을 해서 교차표를 생성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교차표가 나옴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카이 투 컨티건시를 이용을 해서 찍어서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이 제곱 통계량, p-밸류, 자유도, 교차표를 이용해서 구해진 기대 빈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 기각할 수 있고 따라서 성별과 만족도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베이직 세션 7차 시를 마치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한 개를 더 준비를 했는데, EDA 가이드라인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EDA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EDA를 분석을 하는지, 데이터 분석 쪽에 조금 치중을 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EDA 가이드라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깊게 볼 건 아니고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EDA가 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EDA라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표나 그래프나 요약 통계 등의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돌려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예시로 살펴볼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이 CSV 파일을 이용을 해서 ED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의 쉐입을 찍어서 크기를 파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describe를 찍어서 각각의 통계량을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해주는데요. 결측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결측치가 없어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결측치를 따로 처리하는 것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공공 데이터 경우에는 결측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셔서 결측치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타입 파악과 변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 스테이션 아이디, 엔드 스테이션 아이디, 바이크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치형이 아닌데 지금 수치형인 변수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S 타입을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데이터 도메인과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이름과 타입을 파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을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각 변수에 대해서 궁금한 정보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트립 듀레이션은 얼마일까? 혹은 가장 기록이 많은 스타트 아워가 언제일까? 유저들 성별 분포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한 정보를 생각을 해보고요. 서로 영향을 줄 변수들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들이 한 번 탈 때 더 짧게 쓰지 않을까? 혹은 뭐 젠더에 따라서 트립 듀레이션이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설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 변수들에는 이제 단일 변수와 이진 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단일 변수부터 한번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분석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 단위를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trip duration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분 단위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60을 나눠서 이제 duration mean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통계량을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describe를 찍어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적게 빌린 건수가 1분이고 평균적으로 한 17분 정도를 대여를 한다. 그리고 맥스 값을 보시면 지금 22,407분이죠. 아,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본을 이용을 해서 분포를 파악을 하는 건데요. 분포 파악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보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시각화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C본을 이용을 해서 이제 KDE 플랫이랑 디스플랫 이렇게 찍어 본 건데요. KDE 플랫은 PDF라고 함수의 PD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랫은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포의 외도랑 첨도를 보는 겁니다. 외도가 이제 치우침의 정도, 그 다음에 첨도가 뾰족한 정도,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도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인지, 혹은 왼쪽으로 긴 꼬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얼마나 뾰족한지는 이제 분포가 정규 분포 수준인지, 혹은 뾰족하고 꼬리가 두꺼운지, 평편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Y값 기준 최상위 1%들을 이제 제거를 해줬는데요.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기서 지금 Y값 기준으로 최상위 1% 제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이상치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아웃라이어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제거를 한 건데요. 완전히 제거를 하기보다는 아웃러, 아웃라이어만을 또 따로 떼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웃라이어에서도 의미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하기보다는 아웃라이어들만 또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치를 제거를 하고 다시 분포를 보시면은 분포의 치우침과 뾰족함이 눈에 띄게 감소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 처리는 데이터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상치 처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단일 변수 분석인데요. 단일 변수 분석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범주형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개수를 기준으로 방법을 달리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수가 30개 이하일 때, 혹은 30개 이하가 아니더라도 범주형 변수의 고유값이 X축에 전부 표현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빈도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표를 지금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로 5시에서 6시가 가장 많은 대역 건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오전 8시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기준 퇴근과 출근 시간대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벽 시간대에는 굉장히 대역 건수가 낮다라는 것을 빈도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별을 확인을 해본 건데요. 남성 사용자가 여성 사용자보다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개 이상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30개가 넘지 않더라도 X축에 전부 표현되기 어렵다면은 이렇게 상위 또는 하위 N개로 잘라서 가로로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진 변수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변수는 변수의 타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규 가입자일수록 혹은 신규 가입자일수록 주행시간이 더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등록 후 지난 일수를 X, 주행시간을 Y라고 줘서 X와 Y와의 관계를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스캐터 플롯을 찍어서 확인을 해본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행 시간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넓게 퍼져 있어서 관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른쪽과 같이 회귀선을 추가했으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해서 등록 후에 지난 일수가 주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범주형과 범주형인데요. 우리가 카운트 플롯을 이용을 해서 누적 막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보시면은 성별과 유저 타입의 관계를 보았을 때 구독자가 아닌 일시적인 커스터머에는 성별조차 등록하지 않은 멤버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은 상위 10개의 대여 시작 지점별 유저 타입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연속형인데요. 범주형 변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가 10개 이하일 때를 먼저 살펴보면요. C본의 박스 플롯이나 캡플롯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캡플롯의 경우에는 박스 플롯에서 더 많은 정보를 담고자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오늘 살펴봤던 박스 플롯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개 이상일 때를 살펴보면요. 이것도 상위 또는 하위 N개로 자르고 가로로 시각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나 챔버스 여기서 유난히 주행 시간이 높고 넓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상위 2개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바이크를 더 배치해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중간중간에 분석을 해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것도 EDA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 이상의 변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버블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버블도는 X, Y뿐만이 아니고 크기, 색상의 4개의 변수 그래프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버블도의 단점이 변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상위 탑 10개의 시작 지역, 시작 시간대별 주행 시간을 지금 본 건데요. 이처럼 변수가 되게 많아질수록 보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보통 수요가 없는 새벽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들이 꽤 주행 시간이 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버블도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히트맵인데요. 히트맵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처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때도 사용이 가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히트맵은 있기 때문에 EDA를 하실 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EDA 과정을 정말 간결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결과 도출보다는 뭔가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가이드라인을 짤막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EDA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같이 진행한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맞게 잘 EDA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7주차 세션과 EDA 가이드라인 짤막하게 진행했던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인데도 이렇게 영상 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제는 이번 주차는 없습니다. 과제를 없앤 이유는 여러분들이 EDA에 좀 더 집중을 하라는 의미에서 과제를 없앴으니까 여러분들이 연휴 때 잘 쉬시고 팀원 분들과 EDA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